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하락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요즘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하락론들 유튜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 생각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집값은 향후에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론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타락론 유튜브가 항상 많았지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제 알고리즘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영상이 너무 많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많은데 그 부분에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22년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역전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전세 상승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따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둔촌주공 관련해서 망할 거다,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도 엄청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문제 터졌고 은행위기 터지면서 위기는 맞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참고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폭락한다 이렇게 위기를 너무 조장하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이런 PF나 은행위기 얘기하시면서 4월 총선 이후에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4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중동 정세도 그렇고 사고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그만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대잖아요. 이렇게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락론자 유튜브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투자자나 뭐 이렇게 뭐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 뭔가를 방향성을 선택할 때 더 혼동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심하셔야 된다,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제가 투자를 하고 뭐 7년, 8년 정도 했지만 그만큼 제 가치관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갖고 보더라도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만큼 근데 저보다도 투자관이 아직 미흡한 뭐 투자 불인이 분들이라든지 뭐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더 혼동하시고 안 좋은 선택을 할지 너무 우려돼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집값이 향후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외 정세도 그렇고 뭐 중동 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 물가, 환율 뭐 이런 거 되게 이유들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심플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플레이션, 저는 이 부분이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한 단어만 알더라도 모든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분들이 또 무주택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투자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통계나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대변해주진 않거든요. 저도 뭐 통계나 그런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현 시장이 어떤지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런 통계들도 이미 어느 정도 후행 요소라는 점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현장을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장해보시면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부동산은 현장에 좀 답이 있기 때문에 뭐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장에 분위기가 있고 흐름이 있거든요. 제발 이런 통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하락론자들 유튜브들 보시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가보시고 제발 임장해보시고 좀 분위기를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사비나 분양가 상승하는 부분도 그런 인플레이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은평구, 서울 서북구에서 하급지 정도 포지션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일반 분양가가 12억 8천으로 공개되면서 좀 쇼크를 한번 줬죠. 쇼크를 한번 줬고, 그 다음에 홍제 3구역이면 불광 5구역보다는 한 단계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서부권에서 아이언, 서대문 다음 이제 중급지 정도 포지션에 있는 지역인데 홍제 3구역은 지금 84 기준으로 14억 9천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쇼크를 줬죠. 그럼 이렇게 공사비 분양가가 오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저도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공사비가 상승했고 그에 맞춰서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분양가가 이번에 상승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저도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분들도 뭐 14억 9천, 뭐 12억 8천 이렇게 분양가 나오면 저기는 미분양이 많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일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조짐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신축이 급감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원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뭐 조합에서도 그렇고 할인 분양을 일부 하긴 하겠지만 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저렇게 했을 때 안 팔리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시공사들도 수주를 안 할 것이고 다른 사업장의 조합원분들도 선뜻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겠죠. 그러면 신축이 급감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신축이 다시 희소해지는 시장으로 갈 것이고, 신축이 희소해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가격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그 미분양을 다시 소진하는 사이클로 갈 거고, 그런 사이클이 기축, 구축으로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분양이 발생할 분위기나 그런 게 커진다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렇게 높인 분양가에서도 뭐 2, 3년 뒤 입주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 분양이 완판된다. 그러면 그 분양가가 새로운 서울 중급지, 하급지의 가격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기준이 생기면 시세가 또 개편이 되겠죠. 똑같이 기축, 구축, 뭐 재건축 순으로 가격이 또 퍼져나가겠죠. 저는 어찌됐든 미분양이 발생하든 안 하든 완판이 되든 기축, 구축으로 그 분양가 기준에 맞춰서 가격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예를 들어 빵이라고 생각을 하면 빵 만드는 자체 원가가 올랐으니까 저장해둔 빵들이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거잖아요. 빵이랑은 좀 일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후에 뭐 기존의 기축, 구축도 그렇고 새로 공급되는 신축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희가 집중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많이 올랐죠? 2020년도부터 23년도 자료를 봤을 때 시멘트도 그렇고 특히 철근도 많이 올랐고 뭐 형광, 뭐 잘 모르는 단어긴 하지만 어쨌든 원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레미콘도 많이 올랐고 저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만 신축하는 기간에도 레미콘 같은 경우엔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원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상당한 포션이 또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러한 건설업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과거로 백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공사비 그리고 분양가 같은 경우엔 떨어지기 쉽지 않다. 차라리 공급이 줄지언정 이런 공사비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전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 그만큼 유가, 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유가도 그렇고 그리고 공급망이 깨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인데 더 오를 가능성도 높고 이게 다시 하락하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환율이 올라가면 저희 또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만큼 공사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화폐 가치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M1도 그렇고 M2도 그렇고 화폐 발행량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기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 통화 발행량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한국도 이렇게 화폐를 지금 찍어내는 추세다라고 알고 가야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무조건 재선을 위해서 경기나 주가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화폐 발행을 할 게 거의 확실해요.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도 말은 고급니다. 긴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뒤로 재정적으로는 많이 지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호황인 거고 주가도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화폐 발행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진짜 화폐 가치가 똥값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산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해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락론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인구 감소잖아요. 저도 인구 감소는 진짜 심각하게 보거든요. 진짜 심각한 요소는 맞는데 저도 지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서울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꼭 드려요. 지방 이런 데 절대 가시지 마시고 서울 보셔라. 그리고 지금 좀 흐름이 좋은 경기권까지는 그나마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우선적으로는 서울을 보시라고 하거든요. 인구 감소가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안 주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수도 그리고 서울에는 영향을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서울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설명을 드려보면 지방 중소도시를 유지해야 되는 필수 인원이 100명이다. 근데 이런 인구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50명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중소도시가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50명이 가파른 속도로 인근 광역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역시에 100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도 광역시도 필수로 그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가 만약에 50명이다. 50명까지 또 줄어들기 시작하면 또 남은 사람들은 또 가파르게 남은 대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 감소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방은 심각한 위기를 겪겠지만 일단은 지방 거점 도시인 광역시들 그리고 그 광역시들에서 또 다시 서울로 다 몰려들기 때문에
저는 서울은 향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거의 전국이죠. 전국이다 보니까 저는 서울을 들어갈 수 있을 때 항상 들어가셔라. 저도 하락을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인구 감소도 심각한 영향을 줄 거긴 하지만 서울, 지금 핵심 도시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나왔을 때 서울 항상 들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도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대학교가 망할 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 대학들은 매우 힘든 모습이지만 인서울은 더 들어가기 어려운 경쟁률을 갖고 있잖아요. 다들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똑같이 부동산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세 나와서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매물도 씨가 말랐고 이제 갱신하는 수요들도 갱신이 점차 끝나가면서 수요도 늘고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죠. 48주 연속 오르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22년 말부터 23년 초부터 지금까지 3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실거주성이 좋은 서울의 뭐 중하급지 신축들 다 호갱론으로 찍어보시면 이렇게 20 몇 프로 30%씩 전세가 다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역전세 온다고 그렇게 위기를 강조하셨지만 결국에는 전세 부족으로 왔잖아요. 너무 맹신할 필요 없고 저는 좀 진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군지는 언급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폭락한다, 뭐 마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것 같은데 둔촌주공 당첨됐는데 상시 4평 이런 하락론 보시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고 또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시다 보면 본인의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포기한 것 같은데 지금 21억 신고가 터지면서 실망한 사람도 있다. 저는 주변에도 둔촌주공 당첨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저런 인프라를 가진 단지는 쉽게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분양가보다 더 떨어지기도 어렵고 추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잠시를 따라갈 거다라고 항상 주변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인 가치관이 없고 하락론을 너무 맹신하다 보면 그리고 공포감을 너무 조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양가에 있어서 지금이 너무 거품이다. 15년도, 17년도 사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특정 분이겠지만 저는 진짜 이거는 대꾸하기도 싫은 말인 것 같습니다. 2007년 평균 분양가로 계산해서 34평으로 보면 7억이거든요. 그럼 서울 평균 뭐 중급지 정도겠죠? 중급지 정도의 신축 분양가가 34평 7억이다. 만약에 2015년이면 34평 기준가대로 하면 6억 6천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주시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준다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하락론자분들 이야기는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뭐 상승론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보면서 근거가 어떤지 그리고 하락론자 유튜브도 완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뭔지는 저도 그거랑 참 그런 걸 참조하기 위해서 보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근거가 뭔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생각이 드는지 본인 투자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투자관을 좀 세울 필요가 있고 이런 하락론자 얘기들은 맹신할 필요 없고 가려서 들어라 라고 오늘 영상 내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자본주의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 시장만을 딱 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가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자주 보는 유튜브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을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자기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장을 철저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그런 말들은 어쨌든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는 국회 가서 하시면 되시는 거고 어쨌든 이런 견해들은 선별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락론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하락을 할 때까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락을 할 때까지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한 번씩은 맞겠죠. 근데 그 사이에 하락이 오기 사이에 상승이 나온 동안 그 하락론 유튜브를 보시고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볼 거라는 점 그런 부분 본인이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저도 미래는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저는 이런 견해로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뿐이지 시장이 이럴 거라고 확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락론 유튜브를 보면 지금 시장은 거품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고 하락을 하는 게 맞다. 곧 나올 거다. 폭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되게 오만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에 수많은 참여자들이 본인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게 시장인데 본인이 뭐 얼마나 그렇게 통계를 잘 알고 경제를 잘 알아서 다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통계로만 부자가 됐으면 경제학자분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그만큼 너무 오만한 판단이다. 시장 참여자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데 뭐 망하기를 원한다기보다는 공포를 조장해서 본인들 유튜브 수익이나 뭐 그런 걸 챙기시는 거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조금 흔들린다 하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개발 계획을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내놓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롱 포지션이 항상 유리한 시장이에요.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상승 하락 5대5인 시장이 절대 아니거든요. 항상 경기가 꼬꾸라지려고 하면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화폐도 발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런 구조가 계속 가면 갈수록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이 유리한 구조예요. 너무 하락에만 맹신하면 안 된다. 주식에서도 보면 항상 상위 거래 목록에 대한민국만 그 인버스라는 상품이 항상 상위권에 있잖아요.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그만큼 좀 역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부가 관여하고 화폐가 발행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할수록 일단은 롱 포지션이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론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이나 그냥 본인 실거주만 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은 뭐 저보다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다 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그분들은 본인의 또 투자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데만 참고하시고 끝인데, 이렇게 무주택자분들이나 실거주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뭐 그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론 영상에 더 영향을 받고 더 많은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 이번 영상을 만든 계기도 돼요. 너무 우려가 되고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아까 둔촌주공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하락론자분들이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삶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꼭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